이번 시간에는 상수 일주 문학의 5번째 파일입니다. 우리 부정적 상황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시대별 상황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와 전쟁, 산업화를 구분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사 일제강점기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작품이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이네요. 보도록 할게요. 푸른 산에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사는 것처럼 직유법이 있네요. 직유는 비유의 하나죠.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푸른 산에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내 머리에는 푸른 하늘이 있어. 푸른 하늘은 뭐예요? 긍정이겠죠. 뭔가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이상이나 꿈.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푸른 하늘을 있어서 즉 꿈이 있어서 숭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부를 밟았으니 뭐하다고요? 숭고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부정적 현실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슬픔과 좋은 게 충돌하고 있으니 역설법.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아까는 뭘 바라보자고 했죠? 푸른 하늘. 그러니까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은 뭘 거예요? 화자의 꿈과 이상. 같은 시어가 될 거죠.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서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다. 그래서 부정적 현실이지만 뭐야? 푸른 별과 푸른 하늘이라는 이상이 있어서 그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부정적 상황에 있는 거고요. 정서와 태도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다짐과 의지가 되겠네요. 자, 푸른 별, 푸른 하늘이 이상과 희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생활은 슬퍼도 좋다라는 역설법을 통해서 모순 형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를 보니까 어느 지류에 서서 신석정의 시네요. 한번 봅시다.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검은 밤 부정적 상황이네요. 은하수가 흐른다. 낡은 밤에 숨 막히는 나도 흐르고 나도 지금 부정적 상황이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강물 아래로 못 견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렵이 어느 강물 지류에 조각처럼 서서 나는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리. 자, 제목 어느 지류는 지류라는 말 자체가 물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강물 아래로 자, 어느 지류에서 뭔가를 보고 있어요.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이 어두운 강물 아래로 자,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이 어두운 강물 아래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강물은 뭘 말하냐. 그냥 강물, 물리적인 강물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물 아래로 어두운 강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이제 암울한 역사적 상황, 즉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검은 밤이 흐른다. 이 일제강점기 즉 부정적 상황이 있다. 은하수가 흐른다. 낡은 밤에 숨 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그러니까 은하수에 빠졌어. 그 은하수는 아주 검은 강물이니까요. 우리의 지금 현실은 암울하고 희망도 없다. 푸른 별도 은하수에 빠졌다. 희망 없는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강물 아래로 또 반복. 못 견디게 이 어두운 강물 아래로 빛나는 태양은 뭐예요? 위에 떠 있는 거니까 긍정일 거예요. 즉 희망이 될 거예요. 다다를 무렵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나가면 희망이 올 거라는 얘기죠. 어느 강물 물줄기에서처럼 나는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볼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이 부정적인 현실이 지나고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볼 것이다. 즉 밝은 미래가 올 것임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화자의 상황은 어두운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서는 답답하고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다시 푸른 하늘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주제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미래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주제가 될 거고요. 여기서 표현법을 한번 볼까요? 반복인데 강물 아래로를 A로 본다면 한 줄기 어두움만 다르고 강물 아래로 AABA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자, 밑에도 똑같아요. 강물 아래로 못 견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해서 A의 B의 구조를 통해서 어두운 현실을 강조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시각적 이미지, 보이는 이미지가 두드러지네요. 자, 그럼 다음 시 신석정의 꽃덤불. 자, 비슷합니다. 한번 봅시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자, 태양을 의논하다. 그러니까 뭐야? 희망을 이야기하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뜻이죠. 달빛이 흡사 비오듯 비유법 있고요. 쏟아지는 밤에도 어떤 밤이에요? 부정적인 밤이죠. 상황이 부정일 거예요.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헐어진 성터는 빼앗긴 조국이겠죠.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또 반복.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 아직도 부정적이다.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역시 의지적 태도를 뭐뭐하리라 라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꽃덤불은 굉장한 긍정일 거예요. 태양을 안고 있는 꽃덤불이니까 역시 희망이 되겠네요. 그죠? 희망찬 미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어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꽃덤불 긍정이고 뭐 하는 밤, 헐어진 성터, 이런 게 긍정과 부정의 대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시어를 뭐라고 해요? 상징적 시어라고 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나올 때요. 그러면 상징적 시어를 사용했고, 또 비유를 사용해서 화자의 어떤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는 시. 어느 지류에 서서 들길에 서서 그 다음에 꽃덤불 모두가 주제가 같죠. 주제가 같고 표현하는 기법도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네요. 자, 다음 일제강점기 시 중에서 이육사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육사의 광야, 교목, 꽃, 절정이라는 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이육사 시는 굉장히 남성적인 어조로, 희망적인 어조로, 단호한 어조로 독립을 노래한 시인이죠. 자, 한번 볼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라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반대 의미를 강조하는 서리법 쓰였네요. 자, 까마득한 옛날에, 과거에는 어디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어디예요? 우리 광야예요. 우리 조국이에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다. 사랑한다. 의인법 쓰였고요.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곳은 광야예요. 그래서 이곳은 매우 먼 곳, 신성한 곳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지고, 끊임없는 광음은 뭐야? 시간의 흐름.
많은 세월이 흘러서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졌대요. 그러면 원래 피고 지는 것은 꽃이죠. 그런데 꽃이 피어서 졌다는 것을 계절이 피어서 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꽃이 피고 지는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라는 표현법이 쓰였네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강물은 뭐냐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역사는 이 아주 신성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어. 지금은 눈 내리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까마득한 날 과거, 지금 현재, 다시 천고의 뒤 미래를 따라,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은 눈 내리니까 과거 우리가 살던 이곳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눈이 내리고 매와 향기가 홀로 아득해요. 어떤 현실? 일제강점기의 현실이니까 여기서 눈은 부정적 상황, 매와 향기가 홀로 아득히는 부정적 상황입니다. 이니 내가 여기 가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뭐뭐해라 라는 명령적 어미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나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본인에게 명령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어긋난 표현, 글자 수를 늘려, 하이한 이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도 뭐라고요? 시적 허용. 그 다음에 다시 천고의 뒤에 미래에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뭐를요? 노래를. 왜냐하면 지금 화자 자신이 노래의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뿌린 이 노래의 씨를 미래에 오는 초인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미래의 후손이 되겠죠. 들이 부르게 하리라 라는 강인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노래한 시이다. 뭐뭐 하리라. 의지적 어조죠. 자, 이육사의 교목. 교목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나무라는 뜻인데 한번 봅시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로 봄도 꽃피지 말아라 라고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교목에게요.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어조, 대화체가 쓰인 거고요.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끈길에 혼자 설레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 교목의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닐 거야. 검은 그림자 쓸쓸함을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참아 바람도 흔들지 못할 거야 라고 교목은 바로 화자 자신 이육사를 말할 건데 화자의 강인한 의지. 현재는 뭐야? 낡은 거미집 휘두른 일제강점기. 그래서 혼자 내적 갈등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
다음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이런 시련이 더 크게 다가오면 차라리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질 망정 화자의 의지는 교목의 의지는 바람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육사의 교목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주제 똑같죠. 화자는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서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독립에 대한 염원을 남성적 어조,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 볼게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여기서 동방은 우리나라를 말할 거고요.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았니?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꽃이라는 결실은 맺지 않았니? 라는 뜻이죠.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맹아리 움작거려 제비 때 까마 오르기를 기다리니. 무슨 뜻이야? 아무리 시련이 깊더라도 추운 북쪽 툰드라 지방에서도 눈 속 깊이 새벽은 온다. 꽃맹아리가 움작거린다. 그러니까 이러한 깊은 시련 가운데도 희망은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고요.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그 약속은 뭐예요? 독립이죠. 독립. 영탄법 혹은 영탄적 어조라고 하죠. 자, 영탄적 어조가 뭐라고요? 감정을 드러내는 어조. 영탄적 어조는 네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영탄법. 그 다음에 돈호법, 누구를 부를 때 돈호법도 되죠. 약속이여 불렀으니까요. 그 다음에 서리법을 통해 드러나고 감탄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자,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독립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고 있나요? 한바다 목판 용수숨 치는 곳, 그곳은 어디예요? 이곳이겠죠. 동방. 바람결 따라오는 꽃성의 꽃무리들은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은 뭘 말할 것 같아요? 광복된 조국에서 만나는 동포들이 되겠죠. 꽃성에는 희망이니까요. 우리 광복이 되면 동포들을 만날 거야. 오늘 내가 여기서 너를 한번 불러볼게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보노라, 명령적 어조죠. 그래서 자, 이육사의 모든 시어들은 이렇게 명령적 어조 혹은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요. 이런 명령적 어조, 영탄적 어조는 뭐예요? 남성적 어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독립의 의지와 희망을 노래한 시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이 시 역시 북쪽 툰드라 부정적 상황이고 꽃덤불 긍정적 시어고, 그래서 상징적 시어 꽃성에 꽃맹아리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에 대한 강한 확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육사의 절정 한번 볼게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누가요? 화자가 지금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북방으로 휩쓸려 온 것이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된 거죠. 매운 계절 북방 다 부정적인 시어. 그래서 매운 계절도 이 부정적인 상황,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고원인데 그 고원 중에서도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매우 위험한 곳에 화자가 있습니다. 부정적 상황이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 공간조차 없는 부정적 상황. 그러나 뒤에서는 뭐야? 그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수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희망적으로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한 이육사의 시. 이육사 시는 다 강인하고 남성적인 어조로서 독립에 대한 강한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인 중에서 한용운 시인 봅시다. 그래서 한용운은 직업이 승려이고 그 다음에 애국에 관한 시를 많이 썼고 애국 운동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한용운의 시 한번 봅시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은유법이 있는 거죠.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까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깊은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그래서 화자는 당신에게 매우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당신은 누구예요? 행인이에요. 이 행인은 그냥 무심코 나를 밟고 지나가는 거고 나는 나룻배이기 때문에 행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일단 그렇죠? 희생적으로 당신을 대합니다. 행인을 대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굉장히 무심하죠.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용운 씨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당신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절대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론적 관점은 뭐예요? 시 자체로 해석해 볼 때 여기서 당신은 님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기다리는 그죠? 언제나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니까 여기서 당신은 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영록 시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다리는 당신이니까 아마 당신은 광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가 중심으로 봤을 때 즉 표현으로 봤을 때 당신은 아마 내가 기다리는 중생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번 볼까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반복.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님은 같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어요. 여기까지 본다면 여기서 당신이 사랑하는 님이라고 본다면 님이 나를 떠났어요. 그리고 옛날에 당신과 내가 사랑할 때 한 맹선은 그냥 먼지가 되고 말았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당신과 나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어요. 나를 완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서 님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국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현론적 작가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중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당신은 같지만 또 다른 님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윤회 사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용운 시인은 이제 승려이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자 필반 이란 말도 쓸 수 있죠. 간 사람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말. 자, 그래서 한용운 시인은 자,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이 반드시 올 거라는 이런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 라는 시 우리 이거 해본 적 있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알 수 없어요. 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알 수 없어요. 자,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라고 볼 때 아마 종교적 관점, 한용운 님이 이제 스님이니까 스님 작가 중심의 표현론적 관점으로 볼 때 작가 중심으로 볼 때 오동잎 누구의 발자취, 푸른잎 누구의 얼굴, 향기 누구의 얼굴, 누구의 입김?
다 절대자의 얼굴일 거예요. 절대자는 부처님이겠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구도자적 자세, 뭔가 좀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데 언뜻 보이지 않아요. 뭐가요? 부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자, 오동잎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푸른 하늘은 부처님의 얼굴이죠. 향기는 부처님의 입김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누구의 노래예요? 네, 바로 부처님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끝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예요? 부처님의 시겠죠.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한효은의 시에는 무조건 역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타고 남은 재는 다시 기름이 될 수 없죠. 재는 불이 꺼진 거고 기름은 불이 돋기 위한 도구니까요. 재가 기름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역설법이 있어. 그러면 이 역설법은 무슨 형용을 통해서 이면의 진실을 강조해요. 그럼 그 이면의 진실은 뭡니까? 화자는 지금 이 종교적 구도를 얻지 못했지만 머지않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될 거예요.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화자를 약한 등불이라고 표현했네요. 위에 나온 것은 다 절대자라면 밑에 나온 약한 등불은 화자의 이 종교적 깨달음에 오르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자는 종교적 깨달음을 생각하면서요. 정서는 뭐예요? 구도적, 종교적 깨달음에 다다르고자 하는 의지, 관조적 태도도 보입니다. 관조적은 뭐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주제는 종교적 깨달음에 대한 의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합니까? 뭐뭐입니다. 라는 경어체. 경어체를 사용하면 경어체가 높임말입니다. 여성적 어조라고 하고요. 상징적 시어가 있죠. 약한 등불, 화자 자신, 저녁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절대자를 의미하니까 상징적 시어 사용. 은유법은 뭐예요? 오동잎은 누구예요? 누구죠? 그 절대자예요. 그래서 상징과 은유, 경어체 사용을 통해서 종교적 깨달음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상수 일주 문학에서 일제강점기 시를 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전쟁에 관해 다룬 시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와, 우리 문학 일주가 꽤 깁니다. 벌써 다섯 개의 강좌를 찍었네요, 강의를. 그 다음 이제 6번째 강의 찍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수고하세요.